자, 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보살 이야기 4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1화부터 안 보신 분들은 1화 먼저 보고 오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박보살 이야기 4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 우리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분이 아니었어. 머리도 엄청 좋으셨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으셨거든. 글솜씨도 워낙 뛰어나셔서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 연설문을 부탁할 정도였지.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 내가 아빠 머리를 닮았으면 공부 좀 잘해서 의대라도 갔을지 모르겠다고. 근데 현실은 엄마를 닮았더라고. 대신 운전은 엄마 닮아서 진짜 잘해. 친구들도 나한테 운전 수업 해볼 생각 없냐고 장난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아빠는 마음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비 맞는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거든. 겉으로는 카리스마가 있는데 속은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었지. 물론 단점도 있었어. 말이 엄청 많으시고 귀도 조금 얇으셨거든. 아빠는 8살 때 6.25를 직접 겪으셨어. 올해 68이셨으니까 난 정말 좀 늦둥이였던 거지. 학생 때는 학교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였다고 하더라고. 항상 반장도 맡으셨고 선생님들 기대도 엄청 컸다고 해. 그렇게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 그 뒤로는 커다란 가방 하나를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품을 팔기 시작하셨대. 뭐 동동구루무부터 립스틱까지 들고 다니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던 거야.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 우리가 살던 지역에 인쇄소를 차리신 거지. 처음에는 먹고 사는 정도로만 유지됐는데 내가 태어난 뒤부터 신기하게 일이 하나 둘씩 잘 풀리기 시작했어. 관공서 일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업도 점점 커졌거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야. 아빠는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인쇄업을 정리하고 건물을 하나 사기로 마음먹으셨어. 근데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엄마가 다니던 절에 먼저 찾아가서 스님께 여쭤봤대. 이 건물을 사도 되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단호하게 말하셨다고 하더라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결국 그 건물을 사셨어. 친하게 지내던 은행 지점장님이 옆에서 계속 좋은 기회라며 권하셨거든. 엄마는 끝까지 반대했는데도 아빠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셨으니까. 부산 출신다운 고집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엄마는 서울 사람이었는데도 그 고집은 절대 못 꺾으시더라고. 우리가 산 건물은 규모가 꽤 컸어. 1층은 여탕이 있는 목욕탕이랑 헬스장이 있었고 2층은 남탕이랑 찜질방, 3층부터 5층까지는 모텔이었어. 번화가에 있는 건물이라서 처음에는 장사가 정말 잘 됐지. 그때는 우리 가족도 뭐 이러다가 진짜 큰 돈 버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 그리고 엄마도 어느새 스님이 반대했던 일은 다 잊고 계셨어.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일이 잘 풀리면 걱정했던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는 거 말이야.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건물을 산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시작됐거든. 어느 날 남탕에서 일하시던 직원분이 아빠를 급하게 찾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탕으로 내려가 봤는데 목욕탕에 자주 오던 동네 오빠 한 명이 또 사고를 친 거였어. 그 오빠는 정신적으로 조금 미성숙한 분이었는데 우리 목욕탕만 오면 꼭 문제를 일으켰거든. 여탕을 몰래 기웃거리기도 하고 남탕을 어질러 놓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도 자주 했었어. 그런데 그날은 아예 열탕 안에 대변을 봐버린 거야. 결국 탕 안에 물을 전부 빼고 청소한 뒤에 다시 물을 받아야 했으니까 난리가 났지. 아빠도 참다
크게 꾸짖어서 돌려보내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며칠 뒤였어.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가게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멀리서 그 오빠가 급하게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손에는 펌프 달린 기름통 하나를 들고 있었고 혼자 신나게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가더라고. 그때는 그냥 열탕 사건이 떠올라서 또 무슨 일 하려나? 하고 웃고 말았지. 그렇게 가게에 들렀다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아빠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 목욕탕 보일러실을 관리하시던 아저씨였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다는 거야. 순간 머릿속에 아까 봤던 기름통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오빠가 불을 지른 거였어. 열탕 사건으로 혼난 게 화가 나서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곧바로 119랑 경찰이 출동했고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어. 현장 정리가 끝난 뒤에 경찰서에서 방화범을 붙잡았다는 연락이 왔고 우리 가족도 그쪽으로 가봤지. 나도 기름통을 들고 가는 걸 직접 봤으니까 참고인으로 같이 갔던 거야. 경찰서에서는 아빠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 오빠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그 오빠네 아버지가 오셨어.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면서 피해도 보상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 원래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맞았겠지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분이었고 다행히 화재 보험도 드러났던 터라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지.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려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우리 아빠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낮게 중얼거리는 거야. 난 다 봤다. 난 다 봤다. 처음에는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어. 아버지가 끌고 가는데도 계속 아빠만 노려보면서 말하더라고. 안 된대. 큰일 난대. 난 다 봤다고. 그 말을 듣는데도 우리 가족은 그냥 정신없는 사람의 헛소리 정도로 생각했지. 뭐 아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나도 금방 잊어버렸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괜히 자꾸 마음에 걸려. 그 이후부터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방화 사건이 지나가고 목욕탕은 다시 내부를 손본 뒤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어. 목욕탕은 다시 문을 열었고 모텔도 계속 운영하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주말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일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주말에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을 보고 있었어. 나는 엄마랑 목욕탕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텔을 관리하시던 이모가 다급하게 아빠를 찾으시더라고. 302호에 장기 투숙하던 손님 때문이었어. 그 손님이 아침에 슈퍼에 들러 술을 사오면서 이따가 일주일 숙박비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대. 그런데 오후가 되도록 숙박비를 가져오지도 않고 전화를 계속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문도 몇 번이나 두들겨 봤는데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낀 이모가 결국 아빠를 부른 거였어. 그래서 아빠가 직접 올라가서 문을 두들겨 봤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대. 순간 아빠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마스터키로 302호 문을 열어봤어. 방 안에는 그 손님이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대. 그리고 방 안에는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든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서 손님을 깨우려고 다가갔는데 어깨를 살짝 흔들어 보니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거야. 사람 몸을 만지는 촉감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나무를 만지는 것처럼 딱딱했다고 하더라고.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아, 이미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 결국 그 손님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거지.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타살 흔적도 없었고 뭐 극단적인 선택도 아니었대. 119가 다시 출동했고 결국 사인은 돌연사로 결론이 나서 영안실로 옮겨졌어. 그
그 일을 겪고 나서 엄마는 계속 스님 말이 떠올랐대. 처음부터 건물을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사버린 걸 너무 후회하셨던 거지. 반면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대신 막걸리 한 병이랑 초, 향을 사오셔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오랫동안 향을 피우고 막걸리도 따라 놓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 때문에 손님은 예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장사가 아예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 아빠 단골도 많았고 인맥도 넓으셔서 그럭저럭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어. 그러던 시기에 내가 박보살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지. 어느 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우리 목욕탕에서 목욕하기로 했거든. 한참 온탕에서 몸을 불리고 이제 때를 밀려고 하는데 박보살이 먼저 씻고 나오더니 계속 우리를 재촉하는 거야. 난 다 씻었으니까 너희도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때도 안 밀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계속 빨리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대충 헹구고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그날 아빠가 친구들 왔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서 다 같이 바베큐를 먹으러 갔어. 나는 엄마 차를 탔고 박보살은 아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지. 그런데 식당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빠 표정이 계속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 준 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묻더라고. 그 친구 귀신 보냐면서. 순간 나도 깜짝 놀랬지.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러니까 아빠가 차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 박보살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빠한테 대뜸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양밥 하셨어요? 근데 처음엔 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 하고 물었더니 아빠는 그냥 사람 죽은 뒤에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모텔에서 사람이 죽은 일을 박보살도 알고 있으니까 혹시 걱정돼서 물어본 거겠지 싶었어. 그런데 아빠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아니라 목욕하다가 뭘 봤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여태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 사실 목욕탕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었어. 목욕탕을 운영하기 시작한 뒤부터 여탕에서 때를 밀어주시던 이모가 가끔 귀신을 봤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우리 가족은 그때마다 몸이 많이 힘드셔서 헛것을 보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나도 그 당시에는 귀신 이야기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박보살을 만나자마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지. 처음에는 말 안 하려고 하더니 내가 계속 캐물으니까 결국 입을 열더라고. 박보살이 그러는 거야. 사실 난 어릴 때부터 영가가 보여. 네가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이는 거야. 이 얘기 듣고 네가 날 멀리해도 할 말은 없고. 근데 나는 그런 건 나중에 듣고 싶으니까 일단 어제 본 것부터 이야기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박보살이 차분하게 설명해주더라고. 어제 우리 온탕에서 몸 불리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냉탕에 계속 앉아있더라고. 너무 오래 있어서 저 사람 다리 안 저리나? 싶을 정도였어. 계속 보고 있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스르르 일어나는데 그때 알았어.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탕 안에 사람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순간 너무 어지럽고 머리가 띵해서 대충 씻고 먼저 나온 거야. 너희 모텔에서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싶어서 아버님한테 양밥 하셨냐고 물어본 거고. 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 그럼 확실한 건 아닌 거네? 이랬더니 박보살이 고개를 살짝 저으면서 말하더라고. 나도 모르지. 우리 이모가 와서 봐야 정확히 알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빨리 장사 접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소름이 돋더라고. 이건 문자로 부모님께 전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직접 다 말씀드렸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박보살 이모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 절은 다니셨지만 무속인을 찾아가 본 적은 없으셨거든. 그래서 박보살 이모님 대신에 평소 다니시던 절의 스님을 다시 찾아가셨어. 얼마 뒤 스님이 직접 건물까지 와서 둘러보셨는데 건물을 한참 보시더니 한마디만 하셨대. 내가 처음부터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봐십시오. 그렇게 결국 우리도 그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건물이 금방 팔릴 리도 없었고 사람까지 죽었다는 소문이 난 건물을 선뜻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어. 그렇게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일이 터진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또 302호였어. 이번에는 여자 손님이 묵고 있었는데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모텔 이모가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고 혹시 밖으로 나간 줄 알고 문고리도 돌려봤는데 문이 그냥 열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후에 건물 전체에 비명이 울려 퍼진 거야. 왜냐면 302호 손님이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숙인 채 숨져 있었거든. 그렇게 경찰이 다시 출동했고 이번에도 조사 결과는 돌연사였어.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 가족도 더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 결국 처음 샀던 가격의 절반 가까이 손해를 보고 건물을 내놨는데 나중에는 다른 지역 사람이 그 건물을 사더라고.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도 하나 있었어. 그 건물 자리가 20년 전에는 꽤 큰 병원이 있던 자리였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박보살이 목욕탕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보였다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 혹시 그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물론 어디까지나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 방화 사건을 일으켰던 그 동네 오빠 말이야. 경찰서에서 계속 중얼거리던 말. 난 다 봤다. 안 된대. 큰일 난대. 그 오빠는 방화 사건 이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다시 만난 적이 없었어. 마음만 먹으면 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뭘 봤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까지는 묻고 싶지는 않더라고. 어쩌면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지금 그 건물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해.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음산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물론 그게 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그 건물만 보면 예전 일들이 하나씩 떠올라. 오늘 박보살 이야기 4화는 여기까지야. 확실히 건물이 싸다고 함부로 사거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집터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들었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박보살 이야기 5화로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